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71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지난 게시록 에피소드에서 4K로 리마스터링 되어서 아이맥스관 위주로 재개봉한 모노노케 히메가 북미 박스오피스 6위에 랭크되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최근 온갖 SNS를 들끓게 만들었던 챗 GPT 표 지브리 스타일 프로필 사진이 재개봉한 모노노케 히메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주었을 것 같다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저는 챗 GPT를 구독해서 쓰고 있진 않아서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구나 정도만 알았지 자세히는 몰랐어요. 지브리 이미지 관련 소식이 쏟아지고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3월 25일에 챗 GPT-4o 모델, 그냥 챗 GPT라고 하겠습니다. 해당 모델에 사용자가 사진을 업로드를 하면 심슨, 스머프, 레고, 지브리 같은 유명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지브리 스타일이 사용자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요. 오픈 AI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도 자기의 X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기도 했었는데요. 이 같은 열풍에 힘입어서 챗 GPT의 국내 1일 활성 이용자 수가 3월 27일 기준 125만 명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80만 명 수준이었는데 50% 이상 증가한 거죠. 국내도 이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어땠겠습니까? 결국 샘 올트먼 CEO는 이미지 애니메이션 변환 기능의 무료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오픈 AI 요놈들이고 지브리를 포함한 다른 애니메이션 회사들하고 저작권 계약을 맺지 않은 걸로 아직까지는 추정됩니다. 오픈 AI 측이 애니메이션 제작사랑 저작권 계약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있어요. 어떤 이미지로 AI를 학습시켰는지 원작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도 없고요. 만약에 이미지 생성 모델 훈련을 위해서 사전 협의, 계약 이런 거 없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을 시켰다면 오픈 AI 저작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가 없겠죠. 지브리 스튜디오는 이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예전에 2016년이었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된 시험 영상에 대한 본인의 감상평을 밝힌 영상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이런 작업 방식은 삶에 대한 모독이다. 이 기술을 내 작업에 쓰고 싶지 않다. 라고 밝혔었는데요. 이전에도 하야오 감독은 애니메이션은 연필과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그 무엇이다. 라면서 컴퓨터 그래픽이 너무 당연하게 사용되고 있다. 지나쳐 보인다. 나는 앞으로도 수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말했었거든요. AI 활용이냐, 남용이냐, 영감을 주는 활로냐, 창작권 침해냐, 영화 브루탈리스트에서 배우들 발음 교정을 둘러싼 논쟁부터 이제는 애니메이션까지 AI를 둘러싼 논쟁, 영상 콘텐츠 산업 내에서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4월 복 받으실 겁니다. 전 세계적 이슈를 다뤄봤으니 국내 이슈로 넘어와서 지금 한국 영화계, 드라마계, 나아가 연예계 최대 이슈는 미키 세븐틴이 어떻고 승부가 저쩌고 폭삭 속았수다가 연일 이런 게 아니죠. 참 외면하고 싶지만 고 김세론 배우를 둘러싼 온갖 가십들이 연일 포털 사이트와 SNS, 커뮤니티 등에 도배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김수현 배우가 고인과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가 가십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데 결국 김수현 배우 본인이 직접 나서서 눈물의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기자들 질문은 안 받았으니까 눈물의 입장 발표를 가졌죠. 고인과 1년여 정도 연애를 한 건 맞지만 20살 성인이 되었을 때 교제를 시작했지 미성년자 시절에 연애한 건 아니다 라는 입장 발표가 끝나자마자 또 거짓말 치지 마라 라는 반박 사진이 유족 측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로부터 또 나왔었죠. 김수현 배우 측도 법적 대응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해당 논란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앞길이 깜깜한데요. 이에 광고계 애저녁에 김수현 지우기에 나섰죠. 제 집 근처에 있는 뚜레쥬르 해당 이슈가 터진 바로 그 다음날 김수현 배우 포스터를 다 철거했더라고요. 해외 브랜드들도 앞다투어서 홍보를 멈추고 재계약을 안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논란으로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쪽은 아마도 디즈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 디즈니 플러스가 600억 원 태우고 이 중 회당 5억 원씩 전체 제작비의 15% 90억 원을 김수현 배우 출연료에 베팅했다고 알려져 있고 여주인공 조보아 배우는 신혼여행까지 미뤄가면서 촬영에 매진한 끝에 당초 2025년 4월 이번 달이죠. 공개하기로 예정되었던 드라마 넉오프가 해당 논란으로 인해 무기한 공개 연기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IMF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뀐 한 남자가 평범한 회사원에서 세계적인 짝퉁 시장의 제왕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라는 데에 누군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긴 바뀌었네요. 디즈니만큼이나 속이 타는 분은 아마 이분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처럼 송두리째까지는 아니지만 넉오프 무기한 공개 연기로 활동 계획이 꼬일 대로 꼬였거든요. 바로 유재명 배우입니다. 2021년에 가수 고 김현식과 고 유재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너와 나의 계절 크랭크업 했는데 주연을 맡은 김동희 배우의 학폭 의혹으로 지금까지 개봉일을 못 잡고 있고요. 2022년에는 곽도원 배우 음주운전으로 영화 소방관 개봉이 무기한 연기되었죠. 2024년에 지각 개봉해 다행히 흥행에 성공했고요. 2023년에는 개봉 일자를 조율 중이었던 영화 행복의 나라가 고 이성균 배우 보약투약 혐의로 개봉이 한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당시 촬영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던 드라마 No Way Out 더 룰렛 또 주인공을 맡았던 이성균 배우가 하차하고 조진웅 배우가 대체 캐스팅되면서 촬영 일정이 전면 재조정됐습니다. 여기에 넉오프까지 유재명 배우 속도 많이 타시겠지만 넉오프 제작진들의 심정 감히 추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71번째 에피소드 역시나 배우 이슈로 지각 개봉하게 된 영화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승부는 이성민, 조진웅 배우 주연 영화 보안관을 연출했던 김형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입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공작 등을 연출했던 윤종빈 감독과 함께 승부의 각본을 집필했는데요. 윤 감독의 아내분이 김형주 감독의 학교 후배랍니다. 윤 감독 아내분이 조훈현과 이창호 사제지간 이야기가 재밌다 라는 이야기를 윤 감독에게 해주고 이를 들은 윤 감독이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를 김 감독에게 시전했다고 합니다. 시나리오 밑작업부터 윤 감독과 함께 했는데 김 감독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설명을 하는데 집중을 하고 윤 감독은 바둑을 모르는 사람의 시선으로 시나리오를 써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김 감독도 이 영화 전까지는 바둑을 잘 몰랐대요. 배우들도 마찬가지고요. 조훈현 구단의 인생사, 조훈현과 이창호 사제지간 이야기, 익히 유명한 소재이기에 풍문에 의하면 예전부터 충무로에서 인간 조훈현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번번이 거절당했대요. 김 감독도 이러한 풍문을 접하고 이거 까이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 사이 세월이 흘러선지 조훈현 구단이 영화화를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김 감독의 추측컨대 침체된 바둑계에 이 영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허락하신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창호 구단은 선생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된 거 아닐까라고 추측하더라고요. 실제로 김 감독이 두 국수를 만난 자리에서도 대화는 주로 조은현 구단이 주도하셨고 이창호 구단은 김 감독 표현에 따르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말씀이 없으셨다라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말이 조금 더 많던데 뭐 실화에 충실하지 못한 건가요? 농담이었고요. 네. 실존 인물 허락도 받았겠다. 본격적인 제작에 돌입을 했습니다. 조은현 구단 역할에는 애초부터 이병헌 배우를 염두해 두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캐스팅이 성사가 안 되면 역시 바둑 영화는 마이너한 건가? 이거 엎어야 하나? 했는데 승부, 시나리오, 성공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병헌 배우가 섭외에 응한 것이죠. 실제로 저런 문자 받은 거 아닙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아인 배우까지 섭외가 되고 촬영 착착 진행되고 2023년 초 넷플릭스로 공개하려 했는데 유아인 배우의 보약투약 혐의가 불거지면서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해당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영화는 후반 작업을 끝낸 상황이었대요. 김영주 감독 말로는 나는 그나마 나은 케이스다. 후반 작업 도중에 사건이 알려졌다면 어땠겠느냐. 영화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지?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유명 연예인 보약투약 혐의 보도가 이제 실명 보도로까지 이어졌을 때는 이미 넷플릭스에 납품을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편집하고 싶어도 편집할 수 없는 상황이 차라리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던 거다라고 그 당시를 회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촬영 후 4년 만에 빛을 보게 된 영화 승부. 출연 배우로는 우리들의 블루스, 콘크리트 유토피아, 오징어 게임, 차기작으로는 박찬욱 감독의 연출작 어쩔 수가 없다까지 걸을 타선이 없는 필모의 소유자 이병헌 배우. 김형주 감독에게 미안하고 드릴 말씀이 정말 없습니다. 라고 밝혔다는 유아인 배우. 유아인 배우 부친상 당했을 때 장례식장을 찾은 김 감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말했다더라 식으로 기사가 나오던데 그런 정도의 사과였지 그렇게 말했다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뉘앙스가 살짝 다르니까요. 포스터에서 1절 배제된 유아인 배우를 대체한 김강훈 배우, 진도주의로 유명한 김강훈 배우, 2009년생으로 촬영할 때만 해도 12살, 13살이었는데 영화 개봉이 늦어진 만큼 키가 쑥쑥 커가지고 180cm가 넘었대요. 관객들이 옛날 영화라고 생각할 테니 그래서 무대 인사를 안 시킨 건가 라고 이병헌 배우가 농담처럼 말할 정도로 훌쩍 컸다고 합니다. 본인 스케줄이 안 맞아서 무대 인사에 동참하지 못한 걸 수도 있겠지만은 참고 영화 인상을 안 주려고 정말 이병헌 배우 말 맞다나 무대 인사에서 일부러 배제시킨 걸 수도 있겠네요. 이 외에 문정희, 조우진, 현봉식, 고창석, 정석용, 뭐 든든하네요. 배우 등이 출연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끝으로 우리 곁을 떠난 남문철 배우 출연하십니다. 2021년에 촬영을 했다고 하고 그해 10월에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한창 대장암 투병 중이실 때 촬영에 임하셨나 봐요.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 늦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승부 줄거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세계 바둑대회에 한국인으로는 혈혈 단신 출전해 중국 기사를 꺾고 마침내 우승을 거머쥐는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조훈현 구단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기저기서 꽃다발이 쏟아지고 카퍼레이드까지 이어질 만큼 전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프로기사 한 명이 여러 명의 아마추어들을 상대로 한 수 한 수 돌아가며 바둑을 두는 다면기 행사에 조훈현 구단과 그의 지인 기사들이 참석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고창석 배우가 맡은 천승필 기사가 한 꼬마 아이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조훈현 구단이 목격합니다. 꼬마 아이는 다름 아닌 김강훈 배우가 맡은 어린 시절 이창호 구단이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과묵한 이창호 구단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걸쭉한 사투리로 그렇그럼 보고만 있으면 이길 수가 있나? 끝났구먼 하며 승리를 확신하는 순간 조훈현 구단이 단 한 수로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패배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이창호는 조 구단에게 한판 붙어를 시전하지만 조 구단은 너 이 사활 풀면 바둑 퀴즈 같은 거죠? 내가 한판 붙어줄지 말지 고려해 볼게 라 답을 하죠.
전주 본가로 돌아간 이창호가 밤낮 없이 사활을 풀기 위해 머리를 싸맬 때 조 구단은 스폰서가 될지도 모르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똘똘한 손자놈이 있는데 요 놈이 가업은 물려받을 생각은 안 하고 이깟 돌놀이의 맛을 들여가지고 말이에요. 아이 나는 바둑을 잘 모르는데 주변에서는 다 신동이라 하더라고. 어디 우리 조국수께서 제자로 받아주실 만한 실력이나 되려나? 신동 아닙니다. 이런 애들 세고 셌어요. 이깟 돌놀이 말고 가업 물려받으라고 하십시오. 너한테도 그게 좋을 거다. 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죠. 뭐? 그깟 돌놀이? 하며 씩씩거리면 거릴수록 그 전주에서 왔다는 이 창 뭐였더라? 그놈이야말로 진짜 기깔난 원석인데 아직 좀 서툴긴 했는데 좀만 다듬으면 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아른거립니다. 집에 도착해 우편물을 정리하던 그때 이창호가 풀어낸 사활용지를 발견한 조구단의 입가에 미소가 활짝 핍니다. 바로 전주로 조구단이 직접 내려가서 이창호를 테스트해보고 역시나 내 생각이 맞았구나 라는 걸 깨달은 조은현 구단은 집에서 동거동락하며 가르치는 내 제자로 이창호를 거둬들입니다. 소년 이창호 역시나 물건이었습니다. 한국기원 첫날부터 몇 년 동안 실력을 갈고 닦은 형 누나들을 한 명 한 명 쓰러뜨리는 화려한 신고식을 치릅니다. 조훈현이가 이 괴물을 데려왔구먼. 역시 참 피우는 보는 눈이 달라 라는 말에 내심 조구단도 기뻐하지만은 집에 돌아온 이창호로부터 기보를 받아보니 이거 완전 개판입니다. 근본 없는 수가 남발하는 지잘난 맛에 둔 바둑이었던 거죠. 이겼으니 된 거 아닙니까? 라는 이창호의 말에 다면기 행사 때처럼 조훈현 구단은 이창호의 승리 기보를 족족 파회하기 시작합니다. 어안이 벙벙한 이창호에게 조구단은 승리? 좋지. 그래 어디 뭐 그런 정신으로 바둑 한번 해봐. 근본도 없는 놈은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 라면서 수학의 정석으로 치면 집합부터 다시 공부해 엄하게 꾸짖습니다. 집합부터 다시 공부한 이창호는 어느덧 1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까불까불했던 예전 면모는 사라지고 진중하고 낯가리는 청년이 되었는데요. 이런 이창호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조훈현 사부의 맞다이로 들어와 기풍이 좀처럼 자기랑 안 맞는 거예요. 굳이 있는 족족 싸움에 응하는 호전적인 기풍보다는 축구로 치면 수비축구, 템백 수비 같은 지구력을 요하는 기풍이 본인에게는 더 맞다고 느낀 거죠. 신동이라기에 참신한 묘수로 무장한 기풍을 바랬던 조훈현 구단은 안전지향적인 이창호의 기풍을 나무라고 이창호는 나는 사부님 기대에 못 미치는구나 라며 전주로 떠납니다. 이창호가 떠난 것을 알게 된 조훈현 구단은 바둑엔 정답이 없다. 정답으로 나아가는 과정만 있을 뿐 이란 말을 강조했던 스스로를 이내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곧장 전주행 버스에 몸을 실으려는 이창호를 붙잡고 내가 너무 편협했다. 너를 나에게 맞추려 했어. 너만의 바둑 어디 한번 펼쳐봐라. 라며 이창호에게 사과하죠. 그렇게 이창호는 자기만의 바둑으로 한국기원 첫날 엉아들을 한 명 한 명 꺾었던 것처럼 선배 프로기사들을 상대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조훈현 구단의 유일한 대항마라 불리던 조우진 배우가 연기한 남기철 기사마저 꺾고 결승전에서 조훈현 사부를 만나게 됩니다. 프로기사 한 명 한 명 꺾어가다 이젠 자기까지 꺾으러 온 제자를 마주한 조훈현 구단은 이내 긴장하게 되죠. 결국 사부 조훈현은 제자 이창호에게 패하고 타이틀을 내어주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창호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타이틀을 다 내어주며 조훈현 구단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제자 이창호도 죽을 맛이죠. 내 제자니까, 집에 같이 사니까 승리를 거둬도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어도 마음껏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다 조 구단의 제안으로 이창호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불편한 동거도 끝났겠다. 이제 재기할 일만 남았겠구나 했지만 높이 올라갔을수록 떨어졌을 때 충격이 그만큼 크다던가요? 조훈현 구단은 여전히 패배가 안겨다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과연 조훈현 구단은 어떤 방식으로 슬럼프를 극복해냈을까요? 스승의 좌절을 곁에서 지켜보는 제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가족들과 동료 기사들의 심정 또한 어땠을까요? 지금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화 승부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실화가 가진 힘이 정말 대단하다 느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정상에서 맞붙는다? 사제 대결? 지금도 스포츠판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죠. 사제 대결 네 글자만 놓고 보면 제 아무리 실화라도 기시감이 강할 수밖에 없는 소재인데요. 영화 승부에게는 내제자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가 실화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스승의 집에서 동거동락하며 훈련하는 제자. 자연스레 가족이 되고 아들이 되고 형, 오빠가 되잖아요. 이런 아들 같은 제자와 대결을 벌이는 것도 극적인데 대결 장소로 같이 가고 대결 후 승부가 갈린 뒤에 같은 차를 타고 같은 곳에 돌아온다. 참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이게 다 실화라고 하니까 배우들이 정말 열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조훈현 구단과 10대 이창호 두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이었을지 가늠할 수가 없더라고요. 윤종빈 감독의 아내분께서 이 이야기 재밌어 라고 하신 이유가 다 여기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화는 사제 대결보다는 기구한 운명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결을 다루지 않고 대결 전후를 다룬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승부에 죽고 사는 사람에 집중하는 작품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연스레 성장담이 그게 핵심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전반부는 이창훈의 성장담, 후반부는 수렁에 빠진 조훈현의 성장담을 영화는 묘사합니다. 나만의 바둑을 찾아나가는 과정, 결국 바둑이란 나아가 스포츠, 인생이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등을 다루고 있는데 어찌 보면 바둑, 각종 대회 등은 맥거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둑을 잘 모르는, 전혀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연 없는 인생 없으니까 말이죠. 제가 정말 재밌게 읽은 만화책 중에 하나가 또 공교롭게 고스트 바둑왕입니다. 언급했듯이 저 바둑 하나도 몰라요. 고스트 바둑왕 1권 속 주인공 히카루의 모습이 곧 접니다. 바둑알 제대로 쥘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왜? 아키라 그 기고만장한 새끼 사이한테 개처발리는 꼴이 너무 재밌어. 너무 솔직했나요? 이 과정을 통해서 히카루는 성장을 거듭하게 되고 마침내 사이 없이도 준수한 실력을 자랑하는 바둑기사로 히카루가 거듭나죠. 이러한 여정을 보면서 마치 히카루가 제 자신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저는 끝내 바둑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고스트 바둑왕을 완독했지만 그럼에도 히카루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어서 너무 재밌게 만화책을 읽었었습니다. 최종 빌런이 또 칸고쿠진이잖아요? 이 점도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정적인 바둑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한 각종 연출 기법 등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둑을 통해 성장을 얘기하다 보니 맥거핀이라지만 어쩔 수 없이 바둑 경기를 심도 있게 다뤄야만 하죠. 그것도 한국 바둑의 간판 그 자체인 두 분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바둑 경기를 겉핥기로만 보여줄 순 없을 테니까 더더욱 진정성 있게 대해야 했겠죠. 여기서 감독은 아마 난관에 봉착했을 것 같아요. 소리 없는 아우성 그 자체인 바둑의 정적인 특성을 살려서 진정성을 획책해 보자니 영화는 한없이 늘어질 것만 같고 그렇다고 바둑 두다가 이런 젠장 하면서 바둑판 엎어버리면 신의 한 수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훈현, 이창훈 두 분 모셔놓고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었겠죠. 이 중간선을 타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영화에 아주 역력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을 연출로서 승화한 장면들이 유독 많은데요. 복귀하는 조훈현 구단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쳐 자신과 겨루고 있는 듯한 인상을 연출로 보여준다든가 안 되나? 하며 패배를 직감했을 때 바둑판을 담고 있는 화면이 뒤집어지는 연출이라든가 직관적으로 캐릭터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조훈현 구단이 안 되나 했을 때 바둑판이 뒤집어지는 그 장면 김영주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 바둑판이 뒤집어진 뒤에 CG로 바둑알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장면이 원래는 있었대요. 조훈현 구단이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지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만든 장면이라고 하는데 잘랐다고 합니다. 뭐 잘한 결정 같아요. 이것까지 나왔으면 좀 예, 감독님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알겠다니까요? 같은 투머치 느낌을 관객으로선 받았을 것 같은데 잘라서 딱
뒤집어진 모습만 보여주고 끝나니까 깔끔하게 다가왔습니다. 소년 이창호 관련 연출도 참 좋았는데요. 집중할 때 어떻게 주변 소음 하나하나가 사라지는지, 내가 가장 편안해하는 공간, 금은방으로 이동하는 순간 등등을 담아내서 바둑을 몰라도 지금 이창호 바둑기사의 심정이 어떨지 공감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조훈현, 이창호 두 사람이 패색에 짙었을 때 한 명은 바둑알 밑에 피가 고이고 다른 사람은 바둑알이 깨지는 묘사상의 차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돋보였던 연출 지점은 바로 정우영 캐스터를 캐스팅한 건데요. 정적인 바둑 경기에 어떻게든 역동성을 불어넣어 보려는 흔적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야구 팬이라면 익숙한 얼굴이죠. 목소리는 더더욱 익숙하고요. 보자마자 금세 알아차리셨겠지만 워낙 또 경쾌한 샤우팅으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아마도 추정컨대 감독이 그냥 야구 중계 하시듯 대사 읽으시라고 디렉션을 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장일단이 선명한데 참피혼 조훈현에서 도전자 조훈현으로, 도전자 이창호에서 참피혼 이창호로 맞붙는 순간에 걸맞는 박진감을 선사해준 점은 좋게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빛을 발해서 영화의 몰입감을 높여줬습니다. 그렇다고 연출에 온갖 겉멋, 기교가 녹아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외관상으로는 정적이나 내면만큼은 그 어느 종목보다 요동치는 바둑이란 스포츠를 적당히 기교 부려가며 되도록 담백하게 풀어낸 작품인데요. 흡사 론 하워드 감독 작품을 보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론 하워드 감독, 실화 바탕 작품으로는 일가견이 있는 양반이죠. 러쉬 더 라이벌, 뷰티풀 마인드, 힐빌리의 노래, 프로스트 vs 닉슨 등 실화가 가진 힘을 극 중심에 두고 극적이진 않더라도 차분히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나아가는 연출법이 인상적인 감독이죠. 론 하워드 감독의 실화 바탕 영화들 보면 전체적으로 와, 존재, 시간 순삭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상적인 장면과 연기 등은 무조건 뇌리에 남더라고요. 예를 들어 프로스트 vs 닉슨 마지막 하이라이트 인터뷰 장면 정말 백미 중 백미입니다. 이 장면을 위해 1시간 40분, 1시간 50분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전설의 역전에서 몰아붙이는 프로스트 역을 맡은 마이클 쉰 배우의 맹렬한 표정과 닉슨에 빙의한 프랭크 란젤라 배우의 명연기가 빛을 뿜어내는 순간으로 저에게는 남아있는데요. 한번 이 작품 관람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장면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론 하워드 감독의 실화 바탕 영화 속 장면은 러쉬 더 라이벌에 있는데요. 일단은 영화 시작하자마자 크리스 햄스워스가 간호사랑 야스부터 하고 네. 보세요. 시작부터 좋잖아요. 이거 말고 니키 라우다와 그의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를 담은 장면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도 잊을만 하면은 넷플릭스나 이런 OTT 들어가가지고 그 장면만 톡 보는데요. 니키 라우다가 포뮬라 1 드라이버라는 걸 모르고 있던 아내가 알게 된 뒤에 의아하다는 듯이 포뮬라 1 드라이버라면서 왜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천천히 운전해요? 굳이 속도 낼 필요 있나요? 대회 중인 것도 아니고. 내가 속도를 낼 이유가 없는데? 내가 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얻었나 보죠? 그럼요. 이 말 듣자마자 바로 레이서로 돌변해가지고 낡은 세단 갖고 분노해줄 줄을 빡 선보이는데 야, 이 카메라 워킹하면서 음악하며 남자의 심장을 불태우는 그 장면. 진짜 죽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 장면. 조금 말이 샜는데 여튼 승부에서도 담백하고 우직한 게 론 하워드 감독 작품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론 하워드 감독 작품처럼 승부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이었느냐? 이창호로 분한 유아인 배우의 모든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아인 배우의 연기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조훈현 구단에게 승리를 하고 자기 방에서 나만의 바둑으로 트로피를 거머쥐었다는 쾌감, 스승님의 등에 칼을 꼽았다는 죄송함,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가지고 숨죽여서 포효하는 그 장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병헌 배우의 연기도 훌륭했지만 이병헌 배우에게서 조훈현 구단의 모습은 보일랑 말랑했다면 유아인 배우는 소년 이창호 그 자체였어요. 30대 중반의 남성인데 아직 연글지 못한 10대의 모습을 어떻게 저렇게 잘 표현해내는지 대단했습니다. 살도 일부러 좀 더 찌운 것 같고요. 원래 갖고 있던 소년미에 더해져가지고 소년 이창호를 제대로 표현해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놈의 보약이 문제야, 보약이.
여기까지가 영화 승부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이었고요.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캐스터의 명과 암, 이제 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차례인데요. 조우진 배우는 바둑 해설가답게 차분한 톤으로 해설을 이어가는 반면 정우영 캐스터는 본인 톤 그대로 좀 신명나게 바둑을 중계하죠. 야구를 보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꼭 야구 팬이 아니더라도 확실히 저게 바둑 중계에 걸맞는 톤인가 좀 싶은 인상을 받게 돼요. 감독이 아마도 추정컨대 박진감을 넣기 위해 정우영 캐스터에게 본인 하시던 대로 대사 치세요 라고 주문을 했겠죠. 이게 독이 된 것 같아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톤 다운을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바둑은 잘 모르지만 바둑 대국을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이세돌 vs 알파고, 그 대국을 생중계로 지켜보게 됐는데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상대로 이겼을 때에도 캐스터나 해설가 분들이 야, 신의 한 수입니다. 이세돌이 알파고를 꺾었습니다. 이렇게 중계 안 했거든요. 이세돌 구단 지금 차분한 한 수. 하하, 알파고가 지금 묘수를 못 찾고 있나요? 드디어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나요? 이야, 참 감격스럽습니다. 딱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정우영 캐스터는 원래 본인이 하시던 대로 중계 톤을 이어가시다 보니까 좀 후반부로 갈수록 내가 지금 야구를 보고 있는 건지 바둑을 보고 있는 건지 헷갈려가지고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대부분 후반부에 있는데 몰락했다가 재도약하는 조훈현 구단의 일련의 과정, 계기 이런 것들이 상투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이마저도 조 구단이 방황하는 모습이 너무 짧게 그려진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소주 드립다 들이붓고 토하다가 조우진한테서 당신이 그러면 내가 섭하지 라는 말을 듣고 유년 시절 문구 보고 각성을 한다라는 게 좀 아내가 내가 지는 놈이랑은 살아도 한심한 놈하고는 못 살아 하는 것도 있지만 짧은 순간에 등장하는 각성 계기들이 너무 상투적이었어요. 이 외에 원래는 금연을 결심하는 장면, 체력 훈련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는데 영화 스틸컷 같은 것도 보시면은 금연초 광고 모델이 된 조훈현 구단 사진이 걸려있는 버스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장면들을 살리는 게 어땠을까 싶어요. 소주 토하는 장면보다는 금연 결심하는 과정이 더 깊은 인상을 관객에게 줬을 것 같거든요. 소주 마시고 토하는 거는 그냥 좀 홧김이다 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에 금연하겠다라는 거는 왜냐면 그 전부터 계속해서 담배를 3갑, 4갑씩 피우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저런 담배 애호가가 금연을 결심할 정도로 정말 굳은 의지 표명을 했다라는 걸로 딱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또 금연을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결기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금연이라는 건 없다. 평생 담배 욕구를 참는 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참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인상을 그 장면이 안겨다 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워요. 삭제를 한 게. 호흡이 미세하게 늘어지는 것 같아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김영조 감독 말로는 삭제를 했대요. 근데 저만 이렇게 느낀 게 아닌 것 같은 게 조훈현 구단께서도 영화를 보시고 그러셨대요. 자기는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왜 이렇게 짧냐? 심각하게 감독이 돼가지고 말이야 투로 말씀하시진 않으셨겠지만 저도 좀 너무 짧은데 라고 느꼈는데 당사자야 오죽하셨겠어요. 이 지점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접근법을 보여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승부를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영화 승부에 대한 제 별점은 3.0 나쁘지 않은데 입니다. 칭찬을 많이 했지만 엄청 재밌게 본 작품인가? 시간 순삭된 영화인가? 복귀해보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히 흥미롭고 적당히 지루했어요. 실화 바탕 영화들이 대개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암보다는 명이 이 작품에서 더 많았기에 3.0 나쁘지 않은데를 주게 되었습니다. 영화 승부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담백하게 복귀한 대마불사 일대기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사제 대결을 통한 사제 모두의 성장담을 영화는 그리고 있다지만 작품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건 모두 조훈현 구단이죠. 정상에 섰던 자가 몰락했다가 재기하기까지 그 과정이 그게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이창호 구단의 일대기도 비중 있게 나오지만은 조훈현 구단의 얘기가 더 크게 다뤄지고 있어서 대마불사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아이유, 박보검, 문소리, 박해준 배우 등이 주연을 맡은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워낙에 갓띵작이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 올해의 드라마가 아니라 내 인생 드라마다 라는 평이 줄을 잇고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삐뚤어진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허, 그렇게 대단한 작품이셔? 어허, 그래, 너 한 번 잘 걸렸다. 약간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모르죠? 또 이래놓고 16부작 다 보고 난 다음에 에피소드에서 제 감상평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드라마 미쳤어 이럴지 누가 알겠습니까? 참고로 폭삭 소가수다 작가 임상춘 각본가의 전작 동백꽃 필 무렵, 그거는 좀 쏘쏘했거든요, 저는. 여튼 폭삭 소가수다에서는 제가 어떤 인상을 받게 될지 기대를 하나를 안고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71번째 에피소드 승부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